6월 모의평가 문항들에 대한 해설을 마치고 곰곰이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지금 시점에 여러분들은 채점을 했을 테고요. 뭐 해설 강의를 봤을 수 있고, 그리고 다시 한번 도전해 봤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내 점수는 혹은 내가 틀린 것은 이런 것들을 면밀히 분석했을 거라고 기대하는데, 그 기대 전에 이런 거 잠깐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일주일 전에 저는 쇼츠를 통해서 6월 모의평가에 임할 때, 그러니까 시험 보기 전 어떻게 진입해야 되는가를 설명드렸고, 몇 개의 요령들을 말씀드렸습니다. 아마 긴장된 시험이었을 테고요. 지난 두 번에 걸친 학평과는 다른 떨림도 있었을 겁니다. 국어 시험이 어떤 난이도였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컨디션도 살짝 달라졌을 수 있습니다. 저는 외친 바 있습니다. 쉬는 시간 수학 공부를 하여라. 수학 시작하기 전 눈을 감고 여유, 여유, 여유를 외쳐라. 그것이 충분히 연습된 대로 있어야 수능 날에도 연습된 만큼 실현될 수 있다는 것을 미리 잠깐 말씀드리면서, 지금 총평 시간은 해설 강의는 이미 마쳤고요. 그 해설을 하면서 느껴지는 이 시험의 특징, 그리고 이 시험의 특징을 대한 여러분이 어떤 생각을 가져가야 되는가, 과거의 사례, 지금까지의 흐름, 이것들을 분석해 보면서 여러분들의 이후 중반전, 다가오는 여름을 어떻게 맞이해야 되는지 여러분들 공부 방향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선 이번 시험이 가진 특징들을 크게 두 가지 파트로 분류를 하고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주제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제 1번 주제는요, 문제의 형식과 출제 단원에 관한 얘기인데, 문제 형식으로 보면 11번 문제가 기역, 니은, 디귿 합답형 문제였습니다. 최근 1, 2년 동안 저 합답형 문제는 사라져서 세간에 영원히 출제 안 될 거라고 생각했었는데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죠? 20번에 갔더니 또 빈칸 문제마저도 생존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평가원 측에서 기역, 니은, 디귿 문제를 내지 않겠다고 공언한 바가 없고, 빈칸 문제를 내지 않겠다는 공언한 바도 없습니다. 즉 우리끼리 그냥 그러겠거니 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선입견을 금지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떤 효과가 생겨나느냐면, 저런 류의 문제들을 아예 오래 접어들어서 기출문제를 푸는 동안에 저런 문제를 모두 버렸던 친구 입장에서는 살짝 새로운 느낌이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5번 찍지 않는다는 대원칙이 있었다는 점 잊지 마시고, 대단한 게 아니고 풀이 흐름대로 내려가면 충분히 어렵지 않게 풀 수 있다는 원칙이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어마무시한 어려운 문제들을 풀라는 말이 아니고, 그 형식에 선입견을 가지고 저런 문제를 만나서 낯설다, 새롭네, 이런 감정을 갖지 않도록 충분히 연습돼야 된다는 말입니다. 출제된 단원 중에 22번이 아주 단연 돋보이는 상태가 됐는데요. 20년 역사상 지소감수가 그 자리에 출제된 적이 지금이 처음입니다. 그래서 저는 랜덤이라는 단어를 붙여왔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형식에 관해서 선입견을 갖지 말라는 것, 어떤 형식을 낼지 그건 출제자들이 그 현장에서 문제를 구성하는 과정 안에 랜덤하게 현실화된다는 것, 이렇게 생각하시고 고르게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고르게 차근차근 정리해 나가는 사람만이 현장에 갔을 때 수능 현장에서 당황하지 않고 다 대응하여 여러분이 원하는 결과를 얻을 거라고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특별히 22번과 관련해서 다음과 같은 역사적 분석을 해볼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 수능, 그러니까 수원, 수투와 선택 과목으로 이루어지는 이 수능 체제가 등장한 이래로 초기 한 2년 동안은 항상 초난도 문제는 22번이었고,
거기에는 수투의 미분 또는 적분 또는 짬뽕 문제가 주류를 이뤘습니다. 그런 게 이렇게 주류로 일정 기간 동안 형성되다 보면은 출제자들 사이에 약간 식상함도 느껴지기도 하고 관성이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럼 뭔가 새로운 걸 찾게 되는데 그 다음에 등장한 게 여러분이 다 아는 것처럼 최근 작년 올해 재작년 후반기부터 작년을 뜨겁게 달궜던 점화식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럼 이제 그 점화식도 이제 뭔가 그 자리에 계속 등장하다 보면 뭔가의 비판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저도 매우 강력하게 비판하는 사람이었는데 고작 실수 따위 때문에 22번을 내가 틀려야 되는가? 그러면 당연히 그 반성에 대하여 또 새로운 문제를 내고 싶은 욕망이 생깁니다. 지금이 그런 모습의 일단을 보였습니다. 저걸 보고 이상한 그 트렌드 분석하는 사람들은 22번의 지수로그 함수가 대세인 시대로 가나 보다라고 완전히 사기꾼 같은 악선동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삼각함수가 나와도 특별히 할 말이 없습니다. 그리고 22번이 최고 난도여야 된다는 고정관념도 이미 작년부터 깨진 지 오래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뒤집어 말하면 22번에 그 문제를 펼쳐봤는데 지수로그 함수가 딱 나타났어요. 그러면 선입견을 가진 모든 인간들은 22번인데 지수로그 함수인데 졸라 어렵게 냈나봐라고 이상한 고정관념을 갖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거를 시체말로 쫄았다고 말합니다. 쫄면 무조건 이상하게 보이고 무조건 틀리게 되어 있습니다. 해서 핵심은 뭐냐? 난이도에 대해서 특별한 편견을 갖지 말 것. 이미 랜덤 시대로 진입 중이다. 그러니까 내가 공부한 대로 나올 것이라고 믿고, 그러니까 당연히 사전 공부가 충실하게 된다면 그 문제에 임할 때 낯선 상황이 와도 교육과정 내에서 내가 공부한 바대로 접근하면 풀릴 거다라는 기세를 가지고 임하시기 바랍니다. 당연히 그런 낯선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한 건데, 그러니까 이제부터 22번 자리는 모른다. 그러니까 지수로그 함수에 나올 수도 있고 삼각함수가 될 수도 있고 수열이 될 수도 있고 함수의 극한이 될 수도 있고 미분 적분이 올 수도 있다고 생각하시고, 그러니까 22번에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지 않는 게 좋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그렇다 해도 어차피 22번이 꽤 어려운 4점짜리일 텐데 저는 이미 지난 주에 그 말씀 드렸습니다. 14, 15, 22 어디가 더 어려울지 알 수가 없다. 5분 플러스 알파로 대응하는 수밖에 없다라는 점을 그때 말씀드렸고, 여전히 그 결론이 가장 타당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랜덤화되었다는 것, 선입견을 금지한다는 것. 그러니까 낯선 상황에 맞닥뜨렸을 때에 그냥 저 상황이 내가 공부했던 어떤 단원에서 출제된 어떤 문제라고만 생각할 뿐 어려워야 한다거나 어려울 거다라거나 이런 거를 금지한다는 말씀. 그게 제 1번의 포인트입니다. 2번으로 한번 가볼까요? 자, 이번엔 진짜로 난이도의 구조를 분석해 봤습니다. 복고라고 저는 명명해 봤습니다. 그러니까 재작년 하반기부터 작년 내내 뜨겁게 달군 이야기가 킬러를 없애고 대신에 중상난도 문제들을 꽤 어렵게 구성을 해서 학생들이 12, 13, 14, 15를 가는 동안에 거의 사막을 걷든 늪지대를 건너가든 하는 이런 구조를 만들어서 여러분들을 변별하려고 노력해왔던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번 시험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다 경험에 바뀌지만 12, 13, 14번이 그냥 무난하게 순탄하게 풀어나갑니다. 15번이 좀 어렵기는 했으나 그렇다고 대단히 어렵지는 않았습니다. 이해가시죠? 지나가도 주르륵 쉬었다는 겁니다. 그래 왠지 모르게 쭉 평탄대로를 가다가 22번 낯선 문제 앞에서 확 장벽을 느끼는 듯한 느낌입니다. 평이했다는 겁니다. 확률과 통계라고 봤더니 평이합니다.
기한은 적정했는데 30번 문제 한 문제가 특별히 도드라지게 보였습니다. 미적분인 경우는 그러니까 그렇게 평탄하게 내다가 이제 어쨌든 변별을 해야 되니까 이게 난이도가 상승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문제가 매우 까칠하게 보이도록 문제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28번하고 30번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재작년부터 줄기차게 어떤 문제가 고난도 문제로 등장했는데 이게 킬러라고 불러야 돼 말아야 돼. 권력자의 눈치를 보면서 서로 조심조심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 두 문제는 킬러급 문제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해설 강의에서 말씀드렸지만 30번 문제가 물론 공부를 썩 잘하고 기출을 여러 번 풀어봤고 여러 변형 문제를 대봤던 여러분 입장에서는 뭐 그렇다고 그게 대단해 뭐 이렇게 반응할지도 모르겠으나 엄밀하게 따지면 거기에는 서로 다른 함수 3개가 합성된 꼴의 문제고 그건 어쨌건 교육과정 위반의 소지가 많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분들께서 그 권력자와 함께 그 기준을 일정 정도 무시하려는 경향이 보인다는 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의미의 복고가 이번 시험에서 구성되었다라고 말씀드리는데 이것도 오해하지 마십시오. 1번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랜덤 차지하에 어떤 시험지 하나를 만났다고 생각하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 구조대로 9월도 수능도 나올 거라고 선입견을 갖는 자 또 한 번 당할 겁니다. 해서 시계열적으로 한번 분석해 보려고 준비해 봤습니다. 지금 수험생 여러분들께서는 재학생인 경우는 24 수능을 현장에서 경험을 안 해봤겠죠, 그죠? 그해 여름에 난리가 났습니다. 9월이 매우 쉬웠습니다. 수능이 완전히 불수능으로 등장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수험생들이 충격을 먹은 기억이 있습니다. 지나와서 작년 6월 모의평가 여전히 어려웠습니다. 그러면 저런 일이 연달아 벌어지게 되면 언론이 난리를 치게 됩니다. 그럼 당연히 평가원은 반응을 하기 시작합니다. 해서 작년 9월 모의평가부터 쉬워지는 기조가 나타난 바 있습니다. 수능을 갔더니 적정 수준에서 유지돼서 특정한 한 해만 이렇게 뜯어놓고 생각해 보면 6월 어려워, 9월 쉬워, 수능 중간쯤이야. 6월이 많이 쉽다면 9월이 어려워, 수능은 중간쯤이야. 뭐 이런 형태의 분석이 있어 온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6월 모의평가의 점수를 보고 정답률을 보고 조정한다는 등 이러저런 얘기들이 있었는데 저는 그 말에 크게 동의하지는 못하겠습니다. 다만 이번 모의고사는 여기 있는 이 모의고사들보다는 한 3년 전쯤으로 돌아간 문제의 형식처럼 느껴집니다. 그 시절에는 평이한 대부분의 문제 27개의 문제가 있고 3개 정도의 킬러급 문제가 등장해서 내 실력대로 갈 수 있는 데까지 가보는 그런 게임이었습니다. 극단적으로 말씀드리면 실력대로 내 한계치까지 가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시험 문제 측면에서 시험의 측면에서 여러분의 실력을 점검하는 측면에서는 가장 훌륭한 시험 중에 한 모델일 수 있습니다. 다만 어쨌든 그때 등장했던 킬러들이 너무 가혹해가지고 비판을 받았고 교육과정 위반의 소지가 있다고 역시나 문제 제기를 또 받아서 지금 현재 꽤 고난도 문제들의 난도는 떨어져 오고 중상난도 문제들을 소위 중킬러라는 이름으로 높여서 이렇게 시험 문제가 구성되어 있는데 아주 극단적이지는 않습니다만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중상난도 문제들이 대체로 평이하게 구성돼서 내가 중간에서 헤매다가 못 푼 문제가 발생해서 점수가 안 나오는 이런 일만큼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정리를 해드리면 작년 6월 모의고사하고 이번 6월 모의고사는 아주 극단적 2개 형식의 시험이라고 저는 생각해 봤습니다. 중상난도 문제가 하나하나가 다 까다롭습니다. 중상난도는 쉬우나 고난도 문제, 특히나 미적분을 선택한 친구 입장에서는 상당히 까다로운 문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두 개 형식 사이에 어쨌건 출제진들은 적당한 선택들을 하게 될 것이다. 그들 선택이 주로 중상난도 쪽으로 많이 치우치게 되면은 이쪽 형식에 가까워질 테고, 오히려 고난도 문제의 난도를 높여나가겠다고 생각하면은 이쪽에 가까워질 건데, 여하튼 이 범위 안에 있다는 점 해서 여러분 여유가 생긴다면 작년도 6월 모의평가 문제를 꼭 이번 모의평가 문제를 대하듯이 한번 쭉 한번 풀어보시면서 실제 시험이 이 두 형식 어느 중간쯤 있겠거니 하고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연습한 대로가 되는데, 이 연습한 대로의 핵심이 뭐냐? 그러니까 이런 형식이 될지 이런 형식이 될지 거기에 가까울지 여기에 가까울지 모르겠는데, 지금과 같은 형태, 즉 이번 모의평가처럼 시험 문제가 구성된다면 다음과 같은 주제들이 핵심적 주제로 등장합니다. 당신은 순서를 잘 정해 갔는가? 시간을 잘 안배했는가? 실수함이 없었는가? 이거에 따라서 내 실력의 극단적인 지점까지 갔는데 간 곳까지 다 맞췄나? 틀린 게 생겼나? 이거에 따라서 여러분 점수가 좌우되게 되는 그런 구조를 갖습니다. 이쪽이 되면은 더더욱이나 그 문제풀이의 순서, 한 문제를 대했을 때 얼마만한 시간 안에 선택할 건가, 계속 풀 건가, 체크하고 진행할 건가, 이 선택 여하가 매우 중요한 주제가 되고, 그런 주제를 전제로 여러분에 걸친 연습이 필요해집니다. 선생님이 이번 6월 모의평가를 보고 다시 한번 저희들이 만드는 JMT 모의고사에 대해서 면밀하게 이 분석, 이 판단을 전제로 다시 한번 재구성하고 이런 형식, 이런 쪽에 가까운 여러 종류의 형태의 시험 문제를 만들려고 노력하겠습니다. 연습을 실전처럼 해보시고 반드시 이 말을 잊지 마십시오. 그날 시험 현장에 갔을 때 어색하고 낯설고 이런 상황들이 최소화되도록 연습을 기해야 여러분 실력만큼의 점수를 얻을 것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려보았습니다. 꼭 점검 바라고요. 자, 그래서 이제 분석은 끝났는데 최종적인 여러분 공부 계획을 한번 잠깐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이제 중반전에 본격적으로 우리는 들어가게 됩니다. 선생님이 여름방학 지나면 곧 수능 아닌가요? 이렇게 말하는 친구도 있는데, 대체로 그런 말들은 공부를 포기하는 사람들이 하는 말입니다. 중반전이고요. 이제부터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2달, 이 기간은 겨울방학부터 지금까지의 대략 6개월하고 완전히 맞먹을 만한 시간이라는 점을 염두에 두십시오. 왜 그러냐? 절대 시간으로야 당연히 3분의 1 시간이지만 우리는 초반전에 공부를 해왔는데 지금 중반전에 새로운 공부를 하는 게 아닙니다. 그거에 기반을 두고 업그레이드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훨씬 더 짧은 시간에 훨씬 더 많은 양의 공부를 여러분이 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단언컨대 당신이 집중하는 시간, 그 시간이 지난 6개월 동안 여러분이 보냈던 그 시간 대비 그 밀도가 3배 이상 오르게 된다는 것. 그래서 절대적으로 집중해서 공부하겠다는 이 태도를 견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집중이 뭔지 아시죠? 네. 내가 독서실에 가서 8시간 있다 집에 왔어. 엄마야 8시간으로 재주겠지. 나는 압니다. 그죠? 자기 자신을. 거기 가서 존 시간, 밖에 나가서 잠깐 뭐한 시간, 잡담한 시간 등등등은 다 사상하고 나면 그렇지 않다는 점이 여러분 경험 속에 이미 있을 겁니다. 그걸 다 제거시켜 나가야 된다는. 그래, 이 중반전 레이스의 핵심은 나에게 주어진 시간을 온전히 집중하면서 보낼 수 있느냐, 이 게임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명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반복이 시작되는 시점이기도 합니다. 해서 강조드리거니와 각 단원별 핵심 정리를 이 기회에 꼭 한번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 번 공부하다 보면 이제 한 3번째 공부하는데 이미 다 아는 것 같아. 2학년 때도 했고 지금도 하니까. 이런 것들이 시험 앞에 가면은 망각 현상이 벌어지고, 그럼 망각 때문에 사실은 풀 수 있었는데
못 풀었던 경험들 많을 겁니다. 수능 시험으로 갈수록 점점점 이런 일이 많아집니다. 여러 과목을 공부하기 때문에 더더욱 그렇습니다. 해서 가급적 정리된, 압축적으로 정리된 여러분만을 위한 정리 노트가 만들어지기를 권합니다. 수능 시험 일주일 전에 반드시 전 과정을 한번 리뷰하고 시험 보기 직전에도 리뷰를 해서 그에 입각해서 시험 보는 것이 훨씬 더 여러분 실력을 점수로 환산하는 방법이라는 점을 강조해 드리겠습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주제인데요. 그래서 이제 공부를 하다 보면은, 그리고 시험 문제를 풀어보다 보면은 특정 나라에서 계속 틀리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해설지를 보면 다 알 것 같잖아요. 그런 일이 여러 번 벌어지잖아요. 반드시 그 생각을 해야 됩니다. 나의 개념에 빵꾸가 났다. 그래서 그런 단어는 A로 돌아가십시오. EBS 수능 특강에 있는 개념편도 좋고 교과서도 좋습니다. 찬찬히 내용 정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거를 노트 정리로 만들어 보면 좋습니다. 그러고 나서야 다음번으로 가는 이 길이 의미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지금까지 웬만큼 공부했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킬러급에 도전하겠다라고 이상하게 마음먹기 시작하면 내가 빵꾸 났는데 빵꾸 난 게 전혀 메꿔지지 않은 채로 막 내달리는 사태가 됩니다. 그럼 내 점수가 그 부분에서 보전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네, 잊지 마시고. 마지막 얘기는 실전 연습. 아까도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실전 연습의 핵심은 순서, 시간, 실수에 관한 얘기입니다. 뭐 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시간을 반드시 정하셔야 되고 예비령이 떨어진 시점부터 끝나서 가채점 하는 것까지 꼭 한번 연습을 해두시길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즉 실전 모의사가 시중에 막 쏟아져 나올 텐데요. 그거를 공부한다고 생각하면서 15분까지 풀고 두 문제 풀고 쉬었다가 세 문제 풀고 이런 식으로 재반하지 마십시오. 만일 그럴 상황이 계속 누적되거든 그 모의고사를 그냥 버리세요. 반드시 시간 안에 시간을 정하고 실제 시험 보듯이 연습돼야 모의고사는 가치 있다는 점을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연습을 했잖아요. 그럼 점수가 나올 거 아니에요? 해설지 한번 보고 지나가지 마시고 반드시 반성하고 재정리하고 방법을 확실하게 다지는 그런 절차들을 밟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많은 모의고사를 푸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모의고사를 한번 봤잖아요. 그 다음 어쩔 거냐가 중요합니다. 우리는 수능시험 전날 어느 특정한 주제를 내가 정말로 어렵게 느껴졌던 어떤 주제를 시험 직전 날 터득했어. 이게 최선입니다. 그렇다면 부단한 반성과 반복이 필요합니다. 자, 어쨌든 설명은 다 드렸고 마지막 말씀. 시간을 몽땅 다 쏟아 부어라는 말하고 적절히 쉬라는 말은 뭔가 상극처럼 보이지만 반드시 저들은 함께 있습니다. 그러니까 8시간 동안 쉬지 않고 공부만 했다는 이 말은 믿을 수가 없습니다. 해서 리듬을 갖는 게 중요합니다. 1시간 또는 2시간 집중하고 10분 또는 20분 쉬는 그 쉬는 타이밍에 엎어져 자지 마시고 산책을 할 수도 있고 음악을 들을 수도 있습니다. 여하튼 저거를 적절히 안배하면서 여러분의 생활 계획, 공부 계획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여름이 덥다고 하고 뭐 짜증난다고 하지만 그 얘기는 에어컨이 없던 시대의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은 모두 에어컨이 있는 곳에 가서 공부합니다. 맞죠? 네. 그러니까 여름이 무덥다고 뭐 그래서 공부가 잘 안 된다는 이런 이상한 말들을 여러분은 절대로 하시면 안 됩니다. 최적의 컨디션, 적절하게 쉬고 집중할 때 집중하고 이런 공부 리듬을 가지고 남아있는 6월, 7월, 8월 이 중반전을 멋있게 보내면서 여러분 전부가 업그레이드된 채로 가을을 맞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9월 모의평가 때 다시 한번 총정리하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의 설명을 모두 마쳤고 여러분 화이팅 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파이팅!